그날 밤 며느리 앞에 놓인 건 쌀 한 톨 아까운 밥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강씨 부인은 웃는 얼굴로 물었지요. 목소리는 쥐똥만 하고 행동은 굼뜨고 우리 집 살림 말아먹을 셈이냐? 그런 주제에 밥이 넘어가느냐?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메밀이면 됩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흉년 속에서 이 집의 겨울을 버티게 하고 끝내 온 마을 사람들을 며느리 앞에 고개 숙이게 할 줄은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말없는 며느리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때는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고을에 박진사 댁이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 박서방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박서방의 어머니인 강씨 부인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엄한 어른이었습니다. 목소리도 크고 성격도 불같아서 집안 식구들은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도 강씨 부인 앞에서는 함부로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박서방은 30이 넘도록 장가를 들지 못했습니다. 강씨 부인이 며느리감을 고르는 눈이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얼굴도 예뻐야 하고 집안도 좋아야 하고 바느질 솜씨도 뛰어나야 하고 말씨도 단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다 맞추는 처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매파가 20번도 넘게 드나들었지만 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봄, 이웃 고을에 사는 먼 친척이 찾아왔습니다. 그 친척은 강씨 부인에게 한 처녀를 소개했습니다. 처녀의 이름은 한옥이었습니다. 한옥은 양반 집안의 딸이었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 친척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비록 기울었지만 한옥은 얼굴이 단정하고 마음씨가 곱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강씨 부인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습니다. 아무리 얼굴이 곱고 마음씨가 좋아도 집안이 기운 처녀를 며느리로 들이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친척이 거듭 권하고 박서방도 나이가 이미 30을 넘었으니 강씨 부인은 마지못해 한옥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한옥은 친척과 함께 박진사 댁을 찾았습니다. 강씨 부인은 대청마루에 앉아 한옥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한옥은 키가 작은 편이었고 얼굴은 생김새가 단정했지만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옷차림도 수수했고 걸음걸이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강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바느질은 할 줄 아느냐고. 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리는 할 줄 아느냐고 물으니 한옥은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은 읽을 줄 아느냐고 물으니 한옥은 조금 배웠다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씨 부인은 한옥의 목소리가 너무 작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라면 집안일도 해야 하지만 집안 어른을 대신해서 손님을 맞이하거나 동네 잔치에도 나가야 하는데 목소리가 그렇게 작아서야 제대로 된 며느리 노릇을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친척의 얼굴도 봐야 하고 아들의 나이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강씨 부인은 마지못해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한옥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한옥은 박서방의 아내가 되어 박진사 댁으로 들어왔습니다. 혼인 첫날부터 강씨 부인은 한옥에게 여러 가지 일을 시켰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 오라고 했고 아침밥을 짓고 나서는 마당 청소를 시켰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빨래를 하라고 했고 저녁때가 되면 바느질을 시켰습니다. 한옥은 모든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말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시키는 일은 빠짐없이 했습니다. 다만 일하는 속도가 빠르지 않았습니다. 우물물을 길어 올 때도 천천히 걸었고 밥을 지을 때도 천천히 불을 지폈습니다. 바느질을 할 때도 한 땀 한 땀 느리게 바늘을 놀렸습니다. 강씨 부인은 한옥의 느린 모습이 답답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일을 그렇게 느리게 하면 해가 저물도록 끝나지 않는다고. 좀 더 빨리 움직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한옥은 고개를 숙이고 예,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한옥의 일하는 속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천천히, 조심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강씨 부인은 속이 탔습니다. 이웃집 며느리들은 하루에 집안일을 2번씩 다 돌리는데 우리 집 며느리는 하나 하는데도 온종일 걸린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 며느리는 좀 둔하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한옥은 그런 말을 들어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한옥이 시집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을에 흉년이 들습니다. 그해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논밭이 물에 잠겼고 가을에는 가뭄이 들어 곡식이 제대로 익지 못했습니다.
추수를 해보니 예년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박진사 댁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땅을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소작인도 많지 않았기에 추수가 적으면 겨울나기가 빠듯했습니다. 강씨 부인은 곡간을 열어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쌀이 너무 적다고, 이대로 가다가는 봄을 넘기기 어렵겠다고 박서방이 말했습니다. 곡식을 아껴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강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아껴도 석 달분밖에 안 된다고, 나머지 석 달은 굶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옥은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가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며칠 뒤 한옥은 장터에 나갔습니다. 강씨 부인이 시장을 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옥은 장터를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쌀 파는 곳도 가보고 나물 파는 곳도 가보고 생선 파는 곳도 가봤습니다. 그러다가 한옥은 한쪽 구석에서 메밀 파는 상인을 발견했습니다. 메밀은 흉년이 들어도 비교적 잘 자라는 곡식이라 그 해에도 수확이 괜찮았습니다. 상인은 메밀을 싸게 팔고 있었습니다. 쌀보다 훨씬 저렴한 값이었습니다. 한옥은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메밀을 많이 사면 더 깎아줄 수 있느냐고. 상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가마니 이상 사면 값을 깎아주겠다고. 한옥은 집으로 돌아와 강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메밀을 사서 쌀과 섞어 먹으면 어떻겠느냐고. 메밀은 값도 싸고 배도 부르게 할 수 있다고. 강씨 부인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메밀은 천한 곡식이라며 양반 집안에서 메밀을 먹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습니다. 한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한옥은 몰래 장터에 나가 메밀 한 가마니를 샀습니다. 자기가 친정에서 가져온 비녀 하나를 팔아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메밀을 집으로 가져와 곡간 한쪽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한옥은 매일 조금씩 메밀을 꺼내 쌀과 섞어 밥을 지었습니다. 메밀을 가늘게 갈아서 쌀과 섞으니 색깔도 크게 다르지 않았고 맛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강씨 부인은 메밀이 섞인 줄도 모르고 밥을 먹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다른 집들은 쌀이 떨어져서 죽을 쏘어 먹거나 나물죽으로 끼니를 때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사 댁은 여전히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신기해했습니다. 분명 쌀이 석 달분밖에 없다고 했는데 넉 달이 지나도록 쌀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씨 부인이 한옥에게 물었습니다. 쌀을 어디서 더 구했느냐고. 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쌀을 더 구한 것이 아니라 메밀을 섞어서 밥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강씨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메밀을 섞었다고, 그러면서도 맛이 나쁘지 않았느냐며 되물었습니다. 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밀을 곱게 갈아서 쌀과 잘 섞으면 맛도 좋고 양도 늘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강씨 부인은 곡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곡간을 열어보니 쌀독 옆에 메밀 가마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반이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한옥이 미리 메밀을 준비해 두었고 그것을 조금씩 섞어서 식구들을 먹여 살렸다는 것을. 강씨 부인은 한옥에게 물었습니다. 메밀을 살 돈은 어디서 났느냐고. 한옥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친정에서 가져온 비녀를 팔았다고. 강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물건을 팔아서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렸다는 사실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강씨 부인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바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잘했다는 말 한마디만 하고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옥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부엌 일을 계속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메밀 덕분에 박진사 댁은 무사히 겨울을 넘겼습니다. 다른 집들은 봄에 보리가 나기 전까지 굶주렸지만 박진사 댁은 끼니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쌀이 그렇게 오래 갔느냐고. 강씨 부인은 대답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꾀를 냈다고, 메밀을 섞어 먹었다고.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며느리가 지혜롭다고,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고. 강씨 부인은 으쓱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말은 없어도 머리는 좋다며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강씨 부인은 한옥에게 직접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일을 시킬 때는 엄하게 말했고 한옥의 느린 행동을 보면 답답하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옥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해가 뜨면 땅이 달아올랐고 저녁이 되어도 열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늘을 찾아다녔고 집안에서도 부채질을 쉬지 않았습니다. 박진사 댁에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강씨 부인은 나이가 들면서 더위를 더 못 견디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대청마루에 누워 쉬었고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그런 날이 계속되자 강씨 부인의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옥은 시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강씨 부인이 밤마다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고 낮에 식사를 할 때도 입맛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옥은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옥은 새벽 일찍 일어나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속 그늘진 곳에는 약초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옥은 어릴 적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약초를 찾아다녔습니다. 박하를 찾고 오미자를 찾고 맹문동도 찾았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집으로 돌아온 한옥은 약초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물에 우려내어 차를 만들었습니다. 박하는 더위를 식혀주고 오미자는 갈증을 풀어주고 맹문동은 기운을 돋워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한옥은 강씨 부인에게 차를 내왔습니다. 강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차냐고. 한옥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더위를 식혀주는 약초차라고. 강씨 부인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습니다. 약초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하지만 한 모금 마셔보니 맛이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강씨 부인은 차를 다 마셨습니다. 그날부터 한옥은 매일 아침 약초차를 끓여 강씨 부인에게 드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강씨 부인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도 잠을 좀 더 잘 수 있게 되었고 식욕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강씨 부인은 한옥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약초를 구하느냐고. 한옥은 대답했습니다. 뒷산에 올라가서 직접 캔다고. 강씨 부인은 놀랐습니다. 새벽에 혼자 산에 올라간다니 위험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한옥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산에 다녔기 때문에 길을 잘 안다고. 강씨 부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며느리가 자기를 위해 새벽마다 산에 오른다는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동네 이웃이 박진사 댁을 찾아왔습니다. 이웃의 할머니도 더위를 먹어 고생하고 있다며 혹시 강씨 부인이 드시는 약초차를 나눠줄 수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한옥을 불렀습니다. 한옥은 흔쾌히 약초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약초를 우리는 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이웃은 고맙다며 거듭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그 이웃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약초차 덕분에 할머니가 많이 좋아지셨다며 감사의 뜻으로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강씨 부인은 그제야 한옥의 약초차가 정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씨 부인은 한옥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약초를 잘 아는구나. 앞으로도 필요한 약초가 있으면 캐오너라. 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강씨 부인은 여전히 한옥의 다른 점들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속도가 느린 것, 말을 거의 하지 않는 것,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여전히 불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씨 부인은 박서방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내는 착하기는 한데 좀 답답하구나. 일도 느리고 말도 없고. 박서방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집안일은 다 하지 않습니까? 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인정한다며.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추수철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바빠졌습니다. 논에 나가 벼를 베고 밭에 나가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박진사 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서방은 날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밭에 나가 일했습니다. 한옥도 박서방을 도왔습니다. 밭에 나가 곡식을 거두고 집으로 가져와 말렸습니다. 강씨 부인은 나이가 많아 밭일은 하지 못했지만 집에서 곡식을 고르고 정리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추수가 한창이던 어느 날 마을에 도둑이 나타났습니다. 밤중에 곡식을 훔쳐가는 도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집에서 조금씩 사라졌지만 며칠 사이에 피해가 늘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사 댁도 걱정이었습니다.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었는데 도둑이 들면 큰일이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박서방에게 말했습니다. 밤에 곳간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박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밤새 곳간을 지키자니 낮에 밭일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추수철에는 하루라도 빨리 곡식을 거두어야 하는데
밤에 잠을 못 자면 낮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한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곳간을 지키겠습니다. 강 씨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가 밤에 곳간을 지킨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한옥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곳간 옆 작은 방에서 자면서 지키면 된다고. 박서방도 걱정했습니다. 도둑이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혼자 어떻게 막겠느냐고. 한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둑을 막을 방법이 있다고. 강 씨 부인과 박서방은 반신반의했지만 한옥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한옥은 그날 저녁부터 곳간 옆 작은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첫날 밤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둘째 날 밤에도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 밤, 한밤중에 곳간 근처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한옥은 잠에서 깼습니다. 살며시 창문을 열어보니 어둠 속에서 누군가 곳간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옥은 미리 준비해둔 것을 꺼냈습니다. 커다란 징이었습니다. 한옥은 있는 힘껏 징을 쳤습니다. 땡 하는 큰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도둑은 깜짝 놀라 도망쳤습니다. 징소리에 놀란 것은 도둑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집 사람들도 소리를 듣고 깨어났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진사 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한옥은 도둑이 왔다가 도망갔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징을 쳐서 도둑을 쫓아낸 것이 기발하다고. 그날 밤 이후로 마을에 도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징소리가 너무 커서 도둑이 겁을 먹고 다른 마을로 떠난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옥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도 곡식을 지킬 수 있었다며. 강 씨 부인은 한옥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말은 없어도 머리가 좋고 위급할 때 대처를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 씨 부인은 한옥에게 직접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했다는 말 한마디만 했습니다. 추수가 끝나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옥을 보면 인사를 건넸습니다. 며느리가 똑똑하다며 강 씨 부인을 부러워했습니다. 강 씨 부인은 은근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옥이 동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을 잔치나 모임에 가도 한옥은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서로 수다를 떨고 웃으며 친하게 지내는데 한옥만 혼자였습니다. 강 씨 부인은 한옥에게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좀 더 어울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래야 정보도 얻고 도움도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번 모임에 가서도 한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걸면 대답은 했지만 먼저 말을 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강 씨 부인은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마을에는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한옥의 지혜가 더 크게 빛을 발하게 될 일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눈이 자주 내렸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 안에 웅크리고 지냈습니다. 나무를 떼서 방을 따뜻하게 하고 두꺼운 옷을 여러 겹 껴입었습니다. 박진사 댁에도 추위가 매섭게 들이닥쳤습니다. 강 씨 부인은 나이가 들면서 추위에 약해졌습니다. 손발이 시리다고 했고 밤에는 이불을 두 겹 덮어도 춥다고 했습니다. 한옥은 시어머니를 위해 밤마다 아궁이에 불을 더 지폈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 나쁜 소식이 돌았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침과 열이 나는 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앓더니 며칠 사이에 10명이 넘게 병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전염병이 이쪽 마을까지 퍼지면 큰일이라고 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과 접촉을 삼가고 장에도 당분간 나가지 말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진사 댁도 조심했습니다. 강 씨 부인은 밖출입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박서방도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마을에도 병이 들어왔습니다. 마을 끝에 사는 김 씨네 집에서 먼저 병자가 나왔습니다. 김 씨의 아들이 기침을 하고 열이 났습니다. 이틀 뒤에는 김 씨 본인도 같은 증상을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김 씨네 집을 찾아가는 사람도 없었고 길에서 마주쳐도 멀리 피해 다녔습니다.
김 씨네는 사실상 마을에서 고립되었습니다. 한옥은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기침과 열이 나는 병이라면 아마도 풍안에 걸린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비슷한 병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특정 약초를 달여서 먹였고 병이 나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한옥은 강 씨 부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씨네를 도와주면 어떻겠느냐고. 강 씨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병이 옮으면 어떻게 하려느냐며 말렸습니다. 한옥은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는 약초가 있습니다. 그 약초를 달여주면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강 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까지 병에 걸리면 우리 집은 어떻게 하느냐고 했습니다. 한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김 씨네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같은 마을 사람인데 아무도 돕지 않고 외면한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한옥은 몰래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눈 속에서 약초를 찾았습니다. 생강나무 뿌리와 도라지, 그리고 감초를 캤습니다. 이 약초들을 섞어서 달이면 기침과 열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옥은 약초를 깨끗이 씻어 솥에 넣고 달였습니다. 한참을 달여서 진한 약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한옥은 항아리를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강 씨 부인이 보지 못하게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김 씨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 씨네 집 대문 앞에 도착하니 집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옥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냐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옥은 자기 이름을 대고 약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문이 조금 열리고 김 씨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옥은 항아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약을 드시면 조금 나아질 것입니다. 김 씨는 고맙다며 항아리를 받았습니다. 한옥은 약 먹는 법을 알려주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강 씨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한옥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씨네에 약을 갖다 주었다고. 강 씨 부인은 화를 냈습니다. 병이 옮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느냐고. 한옥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을 것입니다. 저는 조심했습니다. 강 씨 부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 씨네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약을 먹고 나서 기침이 줄어들었고 열도 많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아들도 상태가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전염병인 줄 알았는데 약으로 나을 수 있다니. 그러자 사람들이 한옥을 찾아왔습니다. 혹시 자기 집 식구도 같은 증상이 있는데 약을 좀 나눠줄 수 있겠느냐고. 한옥은 흔쾌히 약을 나눠주었습니다. 하지만 약초가 부족했습니다. 한옥은 다시 뒷산으로 올라가 약초를 캤습니다. 눈이 많이 쌓여서 약초를 찾기가 쉽지 않았지만 한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한옥은 약초를 캐고 다리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손이 얼어붙고 몸이 지쳤지만 마을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약을 받아간 사람들은 하나둘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마을의 병자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김 씨네도 완전히 회복되었고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옥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내 덕분에 마을이 살았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강 씨 부인은 한옥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위험한 일을 한다고 걱정했지만 결과적으로 한옥이 마을을 구했습니다. 며느리가 용기도 있고 지혜도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강 씨 부인은 여전히 직접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만 했습니다. 한옥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한옥이 시집 온 지 2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동안 한옥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메밀로 식구들을 먹였고, 약초로 더위를 식혔고, 징으로 도둑을 쫓았고, 약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옥을 칭찬했습니다. 박진사댁 며느리는 정말 훌륭하다고, 말은 없어도 하는 일은 대단하다고. 강 씨 부인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 씨 부인은 한옥에게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아쉬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웃 마을 양반 집에서 회갑 잔치를 연다며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강 씨 부인도 초대를 받았고 한옥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잔치 날
한옥은 깨끗한 옷을 입고 강 씨 부인과 함께 잔치에 갔습니다. 잔치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양반들도 있었고 평민들도 있었습니다. 음식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강 씨 부인은 아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한옥은 옆에서 조용히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이 한옥을 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문을 들었다며 마을을 구한 며느리라며 칭찬했습니다. 한옥은 겸손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과찬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씨 부인은 옆에서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잔치집 주인 어른이 쓰러진 것입니다. 회갑을 맞은 그 어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의원을 불러야 한다며 아우성쳤습니다. 하지만 의원은 멀리 떨어진 고을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내도 한나절은 걸릴 터였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며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한옥은 쓰러진 어른을 살펴보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숨이 가빴습니다. 한옥은 이 증상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웃 어른이 비슷하게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특정 혈자리를 눌러서 어른을 깨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한옥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한옥을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약초를 잘합니다. 한번 믿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잔치집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었기에 한옥에게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한옥은 쓰러진 어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목의 특정 부분을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가슴 한가운데를 손바닥으로 천천히 눌렀다 떼었습니다. 몇 번 반복하자 어른의 숨이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한옥은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꿀물을 좀 가져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급히 꿀물을 가져왔습니다. 한옥은 꿀물을 조금씩 어른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어른의 얼굴에 색이 돌아왔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옥은 어른에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무리하지 마시고 쉬셔야 합니다. 의원이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한참 뒤였습니다. 의원은 어른을 살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급처치를 잘했다며 누가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한옥을 가리켰습니다. 의원은 한옥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배웠느냐고. 한옥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어릴 때 배웠다고. 의원은 감탄했습니다. 어머니가 훌륭한 분이었나 보다며. 잔치집 사람들은 한옥에게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아버지를 살렸다며. 강 씨 부인은 옆에서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훌륭하다며 은근히 자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 씨 부인은 한옥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네가 큰일을 했구나. 한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강 씨 부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며느리는 정말 특별하다고. 말은 없지만 하는 일은 누구보다 훌륭하다고. 강 씨 부인은 비로소 한옥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강 씨 부인은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한옥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작고 일이 느리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년 동안 한옥이 한 일들을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이 집안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메밀을 사서 식구들을 먹이고 약초를 캐서 더위를 식히고 징을 쳐서 도둑을 쫓고 약을 만들어 병을 고치고 사람을 살렸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강 씨 부인은 자기가 한옥을 잘못 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한옥의 진짜 가치는 그 속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 씨 부인은 한옥을 불렀습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며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한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고맙다는 말을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강 씨 부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서 다행이다. 한옥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한옥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강 씨 부인은 한옥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날부터 강 씨 부인은 한옥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일을 시킬 때도 부드럽게 말했고
한옥이 느리게 일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한옥이 하는 일을 믿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옥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를 인정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일할 때도 더 즐거웠고 미소가 늘었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마을에는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한옥과 강씨 부인의 관계도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강씨 부인은 이제 한옥을 진짜 딸처럼 대했고 한옥도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어느 날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고을 수령이 마을의 양반 집들을 모아 회의를 하겠다는 정갈이었습니다. 박서방도 참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씨 부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관아에서 부르는 것은 대개 좋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박서방이 관아로 가서 돌아왔을 때는 해가 저물 무렵이었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강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박서방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수령이 마을에 새로운 세금을 걷겠다고 했습니다. 나라에서 큰 공사를 한다며 각 마을에서 곡식과 돈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보름 안에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씨 부인은 놀랐습니다. 보름 안에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박서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집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한옥은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말을 이었습니다. 수령이 각 집에서 내야 할 양을 정해놓았는데 우리 집은 쌀 5섬과 돈 10량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씨 부인은 기겁했습니다. 쌀 5섬이면 우리가 1년 먹을 양의 절반이 넘는다며 그것을 어떻게 내느냐고 했습니다. 돈 10량도 큰 돈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수령의 명령이니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내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박진사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씨 부인은 걱정에 잠을 설쳤고 박서방도 뒤척였습니다. 한옥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옥은 생각 끝에 강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강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고. 한옥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팔아서 돈을 마련할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어떻겠습니까? 강씨 부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다들 어려운데 무슨 힘을 합치겠느냐고. 한옥은 설명했습니다. 각자 조금씩 내기는 어렵지만 함께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 어떻겠느냐고. 박서방이 물었습니다. 무슨 장사를 하자는 것이냐고. 한옥은 대답했습니다. 마을에는 손재주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는 바느질을 잘하고 어떤 이는 목공일을 잘하고 어떤 이는 음식 만들기를 잘합니다. 그것들을 모아서 장터에 내다 팔면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씨 부인은 생각했습니다. 한옥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름 안에 충분한 돈을 벌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한옥은 말했습니다. 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걱정만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박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옥의 말이 옳다고 했습니다. 강씨 부인도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서방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한옥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습니다. 보름 만에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느냐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한옥이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재주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씨, 댁할머니는 바느질이 뛰어나십니다. 이씨, 댁 아저씨는 나무를 깎아 그릇을 만드는 솜씨가 좋으십니다. 최씨, 댁 아주머니는 떡을 잘 만드십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큰 장터에 내다 팔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장터까지 가려면 하루가 걸리는데 누가 가서 팔겠느냐고. 한옥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젊은 사람 몇이 함께 가면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옥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한옥이 마을을 위해 한 일들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댁할머니는 바느질로 주머니와 버선을 만들었습니다. 이씨, 댁 아저씨는 나무 그릇과 숟가락을 깎았습니다. 최씨, 댁 아주머니는 떡과 엿을 만들었습니다. 한옥도 약초를 모아서 약재로 만들었습니다. 사흘 동안 마을 사람들은 쉬지 않고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한옥은 그것들을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물건의 종류를 나누고 값을 정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한옥은 마을의 젊은이 셋과 함께
큰 장터로 떠났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갔습니다. 강 씨 부인은 걱정스럽게 한옥을 배웅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당부했습니다. 장터까지는 하루가 걸렸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도착했습니다. 한옥 일행은 장터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건들을 펼쳐놓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옥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보여주며 설명하자 하나둘 관심을 가졌습니다. 바느질로 만든 주머니가 정교했고 나무 그릇이 튼튼했고 떡이 맛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 몇 개가 팔리고 나무 그릇도 팔렸습니다. 떡과 엿은 금방 동이 났습니다. 한옥이 만든 약재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떤 약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한옥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물건을 팔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가져온 물건의 절반이 팔렸습니다. 한옥은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제법 많은 돈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다음 날도 한옥 일행은 장터에 나갔습니다. 어제보다 더 적극적으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물건의 좋은 점을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한옥의 진실한 태도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점심때쯤 한 부잣집 부인이 지나가다가 한옥의 물건을 보았습니다. 바느질로 만든 주머니가 마음에 든다며 10개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한옥은 기뻤습니다. 부인은 나무 그릇도 마음에 든다며 여러 개를 샀습니다. 부인이 물었습니다. 이런 물건을 계속 만들 수 있느냐고. 한옥은 대답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라 계속 만들 수 있다고. 부인은 흡족해하며 말했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사러 오겠다고. 저녁 무렵 한옥은 다시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가져온 물건을 거의 다 팔았고 돈도 많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계산해보니 아직 마을에서 내야 할 세금에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한옥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때 함께 온 젊은이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장날이 아니라 사람이 적을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옥은 생각 끝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부잣집을 찾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물건을 산부인께서 좋아하셨으니 그 댁을 찾아가 더 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젊은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한옥 일행은 어제 물건을 샀던 부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이 크고 웅장했습니다. 하인이 나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한옥은 어제 장터에서 물건을 팔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부인이 나왔습니다. 한옥을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한옥은 남은 물건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인은 기뻐하며 물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들을 골랐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물건을 만들면 우리 집에 가져오라고. 우리 집에서 계속 사겠다고. 한옥은 고맙다며 인사했습니다. 부인은 값을 넉넉히 쳐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옥은 돈을 다시 세어보았습니다. 이제는 마을에서 내야 할 세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조금 남기까지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한옥 일행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옥은 돈주머니를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강씨 부인은 한옥을 껴안았습니다. 잘했다며, 내 덕분에 마을이 살았다며. 박서방도 기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옥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 대표들이 관하로 가서 세금을 냈습니다. 수령은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마련할 줄 몰랐다며. 마을 사람들은 한옥의 지혜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사람들은 한옥을 칭찬했습니다. 한옥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마을 분들이 다 함께 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세금을 무사히 냈다는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옥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한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며느리는 정말 대단하다고. 말은 없지만 행동으로 모든 것을 해낸다고.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날 밤, 강씨 부인은 한옥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온 것이 정말 큰 복이다. 한옥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와 불만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진짜 어머니와 딸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세금 문제를 해결한 뒤
마을에는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한옥의 명성은 이제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졌습니다. 지혜롭고 착한 며느리가 있다는 소문이 여기저기 돌았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한옥이 시집 온 지 3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동안 한옥은 많은 일을 해냈고 마을 사람들의 신뢰도 얻었습니다. 강 씨 부인과의 관계도 이제는 친모녀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이웃 고을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을의 원님이 한옥을 만나고 싶다는 정갈이었습니다. 강 씨 부인은 놀랐습니다. 원님이 며느리를 찾다니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사람이 설명했습니다. 원님의 어머니가 병에 걸렸는데 여러 의원을 불러도 낫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옥이 약초에 밝다는 소문을 듣고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강 씨 부인은 한옥을 쳐다보았습니다. 한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강 씨 부인은 걱정했습니다. 원님 댁이면 양반 중에서도 높은 분인데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한옥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박서방도 한옥과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이틀 뒤 한옥과 박서방은 이웃 고을로 떠났습니다. 강 씨 부인은 조심하라며 당부했습니다. 이웃 고을의 원님 댁은 크고 화려했습니다. 한옥과 박서방이 도착하자 원님이 직접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원님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와주셔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원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석 달째 병을 앓고 계신다고.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고 밤에는 잠도 못 주무신다고. 여러 의원이 약을 지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옥은 원님의 어머니를 뵙기를 청했습니다. 원님은 한옥을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몸이 야위었습니다. 한옥은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여쭈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신지, 언제부터 아프셨는지. 어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배가 자주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온몸에 기운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옥은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한참을 살펴본 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님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비위가 약해지셨습니다. 오랫동안 소화가 안 되면서 기운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원님이 물었습니다. 치료할 방법이 있느냐고. 한옥은 대답했습니다. 약초로 비위를 보하는 약을 지어드리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으니 어머니를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옥은 그 자리에서 필요한 약초 목록을 적었습니다. 원님은 하인들에게 명령해서 약초를 구해오게 했습니다. 한옥은 약초가 도착하자 직접 손질하고 다렸습니다. 약을 지어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하루에 3번, 식사 전에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름진 것은 피하고 죽이나 미음 같은 것을 드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님은 한옥의 말대로 따랐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입맛이 돌아오고 밤에도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 어머니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원님은 감격했습니다. 한옥에게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한옥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원님은 한옥에게 후한 사례를 주었습니다. 비단과 쌀, 그리고 돈을 주었습니다. 한옥은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원님이 거듭 권하자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서방은 한옥을 칭찬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원님 댁 어머니를 살렸다고. 한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 배운 것을 쓴 것뿐이라고. 마을에 도착하자 강 씨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무사히 낫게 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한옥이 가져온 사례품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강 씨 부인은 한옥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집안의 큰 기둥이 되었구나. 한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과 서방님 덕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 씨 부인은 박서방과 한옥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옥아, 네가 온 뒤로 우리 집이 복을 받았다. 처음에는 내가 너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한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 씨 부인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박서방은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강 씨 부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말이 적다고 해서 속이 없는 것이 아니구나.
일이 느리다고 해서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깊은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한옥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머님께서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박서방은 옆에서 지켜보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한옥이 시집 온 지 4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동안 한옥은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아프면 한옥을 찾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한옥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강 씨 부인의 건강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한옥이 계절마다 다른 약초차를 끓여드렸기 때문입니다. 강 씨 부인은 한옥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친척들 앞에서도 우리 며느리가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고을에서 효부를 뽑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정에서 백성들의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 각 고을마다 효부와 연려를 뽑아 상을 준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한옥을 추천해야 한다고. 한옥만큼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마을을 위해 헌신한 며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한옥을 효부로 추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천서를 쓰고 한옥이 한 일들을 적었습니다. 메밀로 식구를 먹인 일, 약초로 병을 고친 일, 도둑을 쫓은 일, 마을 세금을 마련한 일, 원님 댁 어머니를 치료한 일. 강 씨 부인은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기뻤습니다. 며느리가 효부로 인정받는다니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옥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고집했습니다. 한옥이야말로 진정한 효부라고. 추천서를 고을에 보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고을에서 답이 왔습니다. 한옥이 효부로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봄의 관아에서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니 그때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마을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효부가 나왔다며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강 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박서방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내가 효부로 인정받았으니 남편으로서 더없이 뿌듯했습니다. 한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시상식이 열리는 날, 한옥은 강 씨 부인, 박서방과 함께 고을 관아로 갔습니다. 관아 앞마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원님이 나와서 축사를 했습니다. 효와 열은 백성의 근본이라며 오늘 상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의 본복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옥을 비롯해서 몇 사람이 효부와 연려로 상을 받았습니다. 원님은 한옥에게 상패와 포상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옥의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소개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고 마을을 위해 헌신한 며느리라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한옥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원님이 한옥에게 물었습니다. 효를 실천하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한옥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께 효도하겠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어머니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답이라며 칭찬했습니다. 사람들도 감탄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 씨 부인은 한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가 우리 집에 온 것이 천생연분이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한옥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 집에 온 것이 복입니다. 마을에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이 다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옥은 상금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이것으로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효부상을 받고도 겸손하고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한옥의 마음씨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한옥과 박서방 사이에는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강 씨 부인은 손주들을 안고 행복해했습니다. 한옥은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아이들에게는 다정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한옥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한옥은 아이들에게 약초를 가르쳤고 사람을 대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강 씨 부인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온화해졌습니다. 처음에 한옥을 대했던 엄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한옥에게 의지하고 한옥과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 씨 부인은 한옥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처음 왔을 때를 생각하면 부끄럽구나. 나는 네가 말이 적고 일이 느리다고 불평했지. 하지만 그것은 내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어. 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그때는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참고 기다려주신 덕분에 제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강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는 처음부터 훌륭했어. 다만 내가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지. 말이 적은 것은 경솔하지 않다는 뜻이고 일이 느린 것은 신중하다는 뜻이었구나. 네가 한 모든 일이 깊은 생각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한옥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강 씨 부인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한옥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한옥을 찾아왔습니다. 병을 고치려는 사람도 있었고 조언을 구하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옥은 모든 사람을 정성껏 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옥을 존경했습니다. 아이들은 한옥을 본받으려 했습니다. 며느리들은 한옥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한옥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자기는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씨 부인은 노년을 편안하게 보냈습니다. 한옥이 곁에서 돌봐주었기 때문입니다. 강 씨 부인은 종종 말했습니다. 내 생애 가장 큰 복은 한옥을 며느리로 얻은 것이라고. 세월이 흘러 강 씨 부인이 세상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임종 자리에서 강 씨 부인은 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한옥아, 네 덕분에 나는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고맙다. 한옥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야말로 어머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사랑합니다. 강 씨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임종이었습니다. 한옥은 정성껏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조문을 왔습니다. 강 씨 부인을 보내고 한옥은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이제는 집안의 어른이 되어 손주들을 돌보고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한옥의 지혜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옥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여전히 한옥을 찾았습니다. 한옥은 자기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약초를 캐는 법, 병을 고치는 법, 사람을 대하는 법. 어느 날 젊은 며느리 하나가 한옥을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한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시어머니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묵묵히 행동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시어머니께서 당신의 진심을 알아보실 겁니다. 젊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옥의 조언대로 실천했습니다. 몇 년 뒤, 그 며느리는 다시 한옥을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아졌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겪었던 일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다니 기뻤습니다. 한옥의 이야기는 그렇게 마을에서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말없는 며느리가 지혜와 행동으로 모든 것을 이뤄냈다는 이야기.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효부로 인정받은 이야기. 사람들은 한옥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지혜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다는 것을.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참고 기다리면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을. 말보다 행동이, 화려함보다 진실이, 빠름보다 신중함이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